주체의 죽음. 지금 첫 번째 주제는 뭐였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으로 패스트시가 패러디를 잠식하다. 두 번째 주체의 죽음. 포스트 모더니즘이 고전적 모더니즘 자리에 들어섬으로써 일어난 현상은 주체의 죽음이고 개인주의의 종말이다. 모더니즘은 지문처럼 명백하고 인간의 신체처럼 비교 불가능한 개인적이고 독특한 스타일의 발명에 기초를 뒀다. 이게 이제 사라진 거죠. 여기서 두 가지 태도가 존재하는데, 첫째 태도는 경쟁 자본주의의 고전기, 즉 부르주아지가 지배적인 사회 계급으로 등장한 시기에는 개인주의, 개인 주체가 존재했었는데, 오늘날 다국적 자본주의와 관료주의의 시대, 인구 폭발의 시대에 부르주아적 개인 주체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둘째 태도는 좀 더 급진적인 태도인데 포스트 구조주의적인 태도라고 불린다. 이 포스트 구조주의는 프랑스의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그 철학 조류인데요.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나왔어요. 근데 포스트 구조주의이기 때문에 구조주의를 또 공유하고 있죠. 예, 마치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관계처럼. 그런데 이게 포스트 구조주의적인 철학 조류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상업주의와 결합하면서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포스트 모더니즘은 프랑스에서 발원한 포스트 구조주의적 이론적 철학적 입장이 미국으로 건너와 상업화되면서 변질된, 어쩌면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가 지금 여기서 언급됐길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포스트 구조주의 몰라도 돼요. 이 견해는 부르주아적 개인 주체가 과거의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신화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그러한 종류의 자율적 주체는 결코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개념은 사람들이 개인적 주체를 소유하고 있었고 독자적인 개인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설득하고자 하는 철학적 문화적 신비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체 같은 건,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게 사라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없었다. 극단적이죠. 근데 주체뿐만 아니라 이성도 부정합니다. 이성 같은 건 애당초 없었다. 상당히 뭐랄까 염세적이고 비관주의적인 그런 입장 같은데요. 여기서 주장해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요. 주체나 이성을 가지고 권력을 휘둘러 온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인간이 이제 동물과 구별되는 게 이성적 존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설명을 다 할 수 없는데 로고스 중심주의라고 말합니다. 이성 중심주의. 그래서 포스트 구조주의 하면 이성 중심주의 비판, 그 다음에 언어도 이게 음성 언어 중심주의 비판. 왜냐하면 언어도 보면 말하는 그 발화된 언어가 글로 쓰여진 언어보다 더 우위에 있다. 원래 있었다. 그 글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파생된 것이다. 라는 그럼으로써 문자보다도 음성을 중시하는 이런 태도가 서양 철학의 처음부터 원천에 깔려 있었다는 거죠. 로고스를 중심에 놓는다든지 음성 언어를 중심에 놓는 것, 그와 더불어서 이제 주체를 상정하는 것, 그거를 비판하는 입장인데요. 이 완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절대성, 그것의 일의성, 아까 우리 이미 배웠었죠.
그 원본 텍스트의 절대성 이걸 비판한 게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잖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셔야지 완전히 다 무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독점하는 걸 비판하는 거예요. 독점하는 거. 근데 지금까지 주체니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이성인이 대문자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큰 글씨로. 그래서 그것들이 서양의 그 이성에 의한 그러니까 이성을 비판하는 건 도구적 이성으로 발전해온 그런 역사를 비판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도구적 이성,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 이성을 휘둘러 온 그것이 이제 권력이고. 푸코 같은 경우 포스트 구조주의에 집어넣는데 그런 거죠. 예. 모든 지식 뒤에 지식은 순수한 게 아니라 권력이 숨어 있다. 그런 식으로 권력 비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는 인간 인식의 그 진부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안 보였던 것이 이제 보이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이데올로기였다. 예, 그 지배의 권력을 휘둘러온 이성과 뭐 주체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낸 허구적인 신화였다. 예. 그래서 그 비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면은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포스트 구조주의는 애초에 개인 주체 이런 건 없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일리가 없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체를 내세움으로써 얼마나 사람들을 지배해 왔고 이렇게 억압해 왔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상업주의와 커머셜리즘과 결합하게 되면 주체가 없대. 그러면 아무나 네가 주체가 될 수 있어. 따로 뭐 거대한 올바른 도덕적으로 막 완벽한 그런 주체란 건 없다. 그러면 소비주의와 결합이 잘 돼요. 예. 그게 문제예요. 포스트 구조주의가 원래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철학이 아닌데 그게 상업이 커머스가 싹 덮어지자 소비사회의 미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임스는 이제 그 파고드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소비사회의 미학이다. 라고 이제 비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자유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개인적 주체를 소유하고 있었고 독자적인 개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설득하고자 하는 신비화 작업이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태도보다 더 급진적이죠. 예. 첫째 태도는 이제 주체가 사라졌다, 이제 없어졌다 했는데 이제 둘째 태도는 주체 그런 건 애초부터 없었다. 이런 태도입니다. 이 두 태도 중 어느 태도가 옳은지와 상관없이 명확한 사실은 오늘날 독특한 개인적 세계와 스타일 같은 것을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그에 따라 과거 모던 시대의 모델들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다. 독창적인 것은 이미 모두 시도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패스트시가 등장한다. 스타일상의 개혁이 불가능한 시대에 남은 유일한 방법은 죽은 스타일을 모방하는 일뿐이다. 이는 예술과 미학이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고 새로운 것이 실패하며 과거에 구속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게 지금 제임슨의 언명입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좀 여기서 포스트 모던의 이러한 경향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구절에서 암시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으로 향수 양식이라는 게 있는데 향수 양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노스텔지아, 옛날 아까 죽은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밖에 안 남았다 했잖아. 창조적인 건 좀 사라졌고 독특한 건 다 시도되었고,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걸 그냥 그 패스티시로 그 조합하는 일만 남았다 했는데 향수 양식도 그것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그 루카스라는 사람의 미국식 낙서 아메리칸 그래피티라는 제목의 영화, 저는 이 영화를 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 영화를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1973년의 시점에서 1950년대 미국 분위기와 스타일적 특성을
상기하려고 했다. 그 다음 또 다른 영화로 노만 폴란스키의 차이나타운을 드는데, 이 영화는 1930년대를 이런 식으로 복구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베르톨루치의 수능자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계속 예를 드는데, 저는 스타워즈는 봤기 때문에 스타워즈는 눈에 띄더라고요. 제임슨이 보기에 이런 영화들은 역사 소설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있었던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는 지금 비판인데요. 별들의 전쟁, 이 스타워즈라는 영화 1977년부터 여러 편이 이제 시리즈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1930년대에서 50년대에 자라난 세대들의 중요한 문화 경험 중에 하나인데, 벅 로저스 형태의 토요일 오후 연속극으로서 외계인 악당들, 진정한 미국 영웅들, 공경에 빠진 여주인공, 살인광선이나 인류를 파멸시키는 상자, 모험, 다음 주 토요일에 보게 될 기적적 결말 등이었다. 별들의 전쟁은 이 경험을 패스티시 형태로 재창조했다. 즉 아까 누구의 연속극이라 했죠? 벅 로저스 형태의 그러한 연속극을 패스티시 형태로 리메이크했는데, 즉 연속극은 이미 없어졌고 이제 영화가 그것을 다시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오한 욕망, 향수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등장한다. 이러한 복고풍의 또 다른 예로 보디 히트를 들 수 있다. 여러분들 스타워즈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다 기억은 안 나요. 옛날 분위기가 등장해요. 그런데 스타워즈니까 사이언스 픽션적인 건데 그게 기묘하게 막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향수 양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별들의 전쟁의 예를 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 지나간, 그러니까 20년, 30년, 40년 전에 지나간 고향 풍경, 어떤 생활 풍경, 이런 것들을 환기시킨다는 거죠, 이 영화들이. 그런데 역사 소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역사를 재현하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만을 이게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보디 히트라는 영화도 제가 여기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제임슨의 결론은 뭐냐면, 이러한 영화들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신의 현재에 집중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재 경험을 심미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다. 시간과 역사를 제대로 다룰 수 없게 된 소비사회의 걱정스러운 병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향수영화 또는 패스티시는 과거의 역사소설 또는 역사영화와는 다르게 생각돼야 한다. 그러니까 역사소설, 역사영화는 과거에 있었던 그 팩트를 재현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예로 든 이러한 영화들은 향수 양식이라는 거야. 뭐냐면 그러한 그 분위기만을 아련하게 재현하는 것이지, 그 역사를 냉철하게 있었던 것을 그대로 다루지는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자체를 직시할 능력을 상실해서 과거로 계속 회귀한다는 거예요. 옛날 걸 불러오고. 그래서 이게 소비사회의 병리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임스는 이어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도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초공간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존 포트먼이 설계해서 지은 보나벤추어 호텔을 예를 지금 드는데요. 이 건물은 도시의 일부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도시의 등가물, 대체물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겼대요. 보나벤추어 호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데요. 미리 좀 그림을 그리자면, 이게 포스트 모던 건축인데요.
뭐냐면 이게 초공간이라 했는데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방향 정립이 안에 들어가면 뭐 끊임없이 뭐가 올라갔다 내려가고 막 그 에스컬레이터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미로에 빠지는 그러한 근데 그걸 의도한 거야 건축가가. 근데 나는 이걸 읽어보면서 실제로 이거를 다 내가 검증을 할 수는 없고 느낌이 뭐냐면 이게 소비사회의 분위기예요. 여러분들 백화점 들어가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돼? 헤매는데 헤매는 동안에 상품을 아이쇼핑 하게 되잖아요. 그걸 조장하는 게 그 의도잖아요. 소비사회.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은 방향 감각이 없게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 나중에 이제 깊이 상실 이야기도 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적인 초공간은 뭐냐면 사람들의 방향 감각을 흐트러뜨려 놓는 거야. 그런데 그게 소비 전략에 딱 맞아떨어져. 그런데 이 호텔이 구조가 그렇게 되면 들어가면 길을 잃기 쉽고요. 아주 유명한 호텔이니까 즐기죠. 어떻게든 이제 방향은 정립을 하겠죠. 하는데 처음 들어간 사람은 헤맨다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그걸 지금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입구도 안 보여요. 밖에서 어디가 입구인지.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옆구로 이렇게 제가 화살표 돼 있는 그쪽이 입구예요. 근데 자 이건 이제 대비되는 공간인데요. 저기 건축물인데 인터내셔널 스타일. 이게 파리 외곽에 있는 그 사보이의 빌라인데요. 인터내셔널 스타일에서 분리의 행위는 과격하고 명백하며 아주 실제적인 상징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르꼬르뷰지에의 거대한 필로티들은 새로운 이상향적인 모더니즘 공간을 품위 없고 타락한 도시 구조들로부터 극단적으로 분리시켜 명백히 그것을 거부하는 몸짓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아까 보나벤처의 호텔은 도시와 구별이 안 되는 거야. 도시처럼 막 도시도 헤매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도시에 그냥 그 축소판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인터내셔널 스타일은 이게 명확한 질서가 있고 뭔가 다른 공간과 이렇게 구별짓는 그게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축물이 이제 그 모더니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까 보나벤처 호텔, 이 보나벤처는 타락한 도시 구조가 그 상태로 계속되게 내버려두는 것에 만족한다. 거대한 반사유리 표면은 외부의 도시를 거부한다. 호텔의 외부 벽들을 보려고 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호텔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호텔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뒤틀린 영상뿐이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의 엘리베이터, 포트먼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거대한 움직이는 조각이라 불렀는데 이것들은 원래 단순한 기능과 공학적 구성 요소들 이상으로 내러티브를 갖고 있었다. 여기서 내러티브적인 산책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없게 되어버린 과거의 보행의 우회적인 기표가 된 운반기계에 의하여 강조되고 상징화되고 우화되고 대치되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이런 운반기계 없이 보행, 그냥 걷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경험을 줘요. 경험. 방향을 일단은 읽을 수 있고요. 그죠? 내러티브가 생겨요. 내러티브가 다른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입구에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꺾어져 가지고 무슨 로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카페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내 객실로 들어갔다가 이런 것들이 그려져요. 머릿속에. 그런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걸 사람들을 운반해 주거든요. 기계들이 이렇게. 그럼 이거 타고 내려갔다 또 어디에 내렸다가 근데 이게 재미는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놀이공원을 상상하시면 돼요. 놀이공원에서
이게 막 올라갔다가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재밌는데 내가 어디로 올라갔다가 어디로 떨어졌지? 예. 근데 기계들이 다 만들어졌잖아. 기계가 내러티브를 만들어주는 거야. 너는 그냥 가만히 타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내리고 싶은데 아무데나 내려. 이게 소비사의 그게 전략이기도 해요. 왜? 엘리베이터 타고 아무데나 내려. 그러면 너는 거기 네가 원하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갖고 이렇게 걸어서 어디로 가겠다란 그런 것들이 전부 흐트러지면서 그냥 만들어준 그러한 그 기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떠다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저는 직접 안 갔는데 그림만 보더라도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은 현대 문화의 자기 지시성이라고 했어요. 이거 참 어려운 말인데 자기 지시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많이 쓰는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은 되게 처음 접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그러죠. 자, 우리가 쓴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는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죠? 내가 책이라고 하면 책이라는. 근데 그것이 스스로를 지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냥 뭘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내러티브나 스토리텔링은 뭘 가리키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방향이나 그런 길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머릿속에 그림이 있는데 문화의 자기 지시성은 뭐냐면 자기를 지시하는 거 스스로. 광고를 떠올려 보세요. 광고가 뭘 지시합니까? 물론 상품을 지시하는 듯 하지만 자기 스스로 예언을 하고 자기 자아 실현적 예언이란 말을 나왔었죠. 스스로를 실현시켜요, 자기가. 예.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스스로 자기를 지시하는 그 광고가 전형적인 예네요. 그러니까 자기 지시성은 뭔가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지시하는 듯 보여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지시하는 그것이 강화된다는 거죠. 자기 PR. 예. 광고가 그렇죠. 자기 PR. 그 상품 사회도 그래. 소비 사회도 상품을 지시하는 거야. 예. 그 상품을 사면 구입하면 당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그냥 상품이 스스로 만들어낸 유토피아적인 이상향적인 그런 것들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 공간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자기만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그리고 만약 이전에 내가 포스트모더니즘 회화와 문학에서 언급했던 깊이 억압이 건축 그 자체에서는 획득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을지라도 아마 이제 우리는 이러한 당황스러운 침잠을 새로운 매체의 형식적 대응물로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표면만 있는 거야. 표면만. 예. 그 아까 자기 지시성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깊이의 억압, 깊이의 상실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다른 데서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깊이가 있었어요. 옛날 모더니즘이나 리얼리즘 문학에서는, 예술에서는 뭘 그게 의미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스스로가 자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광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깊이가 사라졌다는 건 뭐냐? 표면만 존재한다는 뜻 아니에요. 이 사람은 표면이라는 말 안 썼지만 그 표면만 존재하는 것은 상품 사회예요. 소비 사회.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체도 그렇죠. 미디어가 메시지다 생각을 하십니까? 예, 미디어 자체, 텔레비전이나 미디어 자체가 사건을 보도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 그 프레임으로 가꿔진 그러한 그 뉴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TV 뉴스가 돼버려요. TV에 적합한 뉴스가 돼버려요. 사건은 증발해버리고 TV용으로 그게 재구성돼 버리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지금 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 미디어가 메시지다라는 것도 지금 보니까 떠올라지네요. 이 사람이 그것도 나중에 인용합니다. 그래서 전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건축물들이 여기 그 호텔 안에 공간 구성이. 그래서
그게 어려운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에스컬레이터는 엘리베이터고 원래는 변주법적 대리물이다. 자, 엘리베이터는 뭡니까? 수직적으로 이동하잖아요. 에스컬레이터는 그 수직적 이동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그 좌우 상하를 막 그 휘젓고 다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운반 기기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그런 본질은 같지만 엘리베이터는 지금 에스컬레이터와 기능이 달라요. 예. 사람들을 수직적으로 이동시켜요. 근데 에스컬레이터는 어떻게 보면 수평적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증법적 대립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내지는 서로 상보적인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가 못 해주는 걸 엘리베이터가 해주고 엘리베이터가 좀 못하는 것도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해주고 그런 의미가 원래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 보나벤투어 호텔 안에 구조에서는 이것들이 그냥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여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들이 4개의 대칭형 건물 중 하나를 따라 천장으로 급격하게 치솟아 오르며 외부에는 대상물, 로스앤젤레스 시내 그 자체가 우리 앞에 숨막히게 놀랍게 펼쳐지는 아주 색다른 그러면서 상보적인 공간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둘의 지금 차이가 없어진다 할까? 둘 다 모두 아까 내러티브를 그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그 깊이의 경험을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그냥 운반 기계로서 그냥 통합돼 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적부적 기능이 상실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예. 하지만 그 엘리베이터의 수직적 움직임도 억압된 것이다 하면서 왜 그런지를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들어갈 필요 없이 대충 제가 설명드린 걸로 그치고 여기도 보면 로비에 도착할 때까지 빙빙 회전하는 그 혼란이 지배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방향을 이제 잡게 되겠지만 처음에는 헷갈린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상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 일단은 어드벤처하게 맞아. 어드벤처도 있고요. 이게 방향 감각이 빨리 잡히면요 지루해져요. 예. 사람들은 이렇게 미로에 빠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거는 소비 사회에 빠져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하고 내가 보기에는 비슷해요. 예, 유사한. 그렇죠. 백화점이 이렇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길 잃을 때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건축가한테 물어봐야 하고 왜 그런지. 근데 어쨌든 이게 포스트 모던 건축이래요. 그래서 이러한 포스트 모던적 초호 공간이라고 하는데 초호 공간이란 말하면 이제 공간이라는 우리의 고전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가 방향 감각이 흐트러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 세계에서 그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개별적 인간 신체의 능력을 초월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 지시성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왜 깊이를 억압할까? 왜 방향 감각을 흐트러뜨릴까? 저는 소비사회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호텔이나 그 백화점이나 비슷한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에 익숙해지면 예. 행동하거나 뭔가 저항하거나 이런 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수동적이 되는 거죠. 예, 능동적인 것은 어떤 상품이 눈에 띄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구입하려는 그런 충동만 일어나죠. 계속. 왜냐하면 계속 자극하니까. 예. 이게 전체 풍경을 이게 저기 모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 호텔 안에 풍경들이.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는 이런 데 가면 혼란스러워서 당장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은 그 방향 감각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거는 예, 자기 객실이 어디인지는 머릿속으로 딱 입력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런 걸 즐길 것 같아. 요즘에 대형 쇼핑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생겼어요. 예, 헷갈려요. 예. 스타필드나 아니면 코엑스나 이런 데 가면 예, 나이 든 사람들은 막 그 무서울 거요. 예. 아, 그렇죠. 예. 여기 예를 들었던 누구죠? 파리투. 예. 파리투 저기 장 보드리아르가 소비사회에서 언급한 파리 그 교외에 있는 거대한 쇼핑몰. 거기는 주거 공간까지 다 수영장, 골프장 할 거 없이 주거 시설 그 가운데 이렇게 대형 쇼핑몰이 있고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편한 거야. 왜냐하면 그 아니 1분 거리에 있으니까 거기 갔다 쇼핑했다가 그다음에 어디 영화관에 갔다가 그다음에 나와서 또 예? 뭐 그 운동을 했다가 헬스장에 갔다가 이런 것들을 즐기고 근데 왜 이렇게 짓겠어요? 이게 팔리니까 짓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예. 우리 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난 야야 싫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좋아한다니까요. 놀이공원 막 힘들죠. 근데 젊은이들은 좋아하잖아요. 예. 놀이공원 좋아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어른들은 혼란스럽죠. 무섭고. 근데 젊은이들은 막 그거 가서 짜릿하게 막 경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지금 내가 보기엔 소비사회의 전략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위기인데 계속 지금 그 모티프를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기기라는 게 참 특이한데 이 영화 장면 멋있죠? 이거 예를 들어 이거 찾아내는 청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아무거나 가져올 수 없어가지고요. 아, 디스패치라는 그 소설 마이클 헤라라는 사람이 1977년에 쓴 지급보라고 번역되는데 그러니까 급박한 뉴스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긴급 뉴스. 예. 예? 지금 뭐 지금 이스라엘에서 뭐 아니면 그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긴급하게 지금 뉴스 온다. 예. 근데 이런 지금 속도, 이러한 변화는 더 빨라졌어요. 지금 드론의 시대예요. 드론 공격 눈에 보지도 않고요. 예. 드론은 저기 레이더망도 저기 뚫고 가는 그런 드론까지 만들어지고 또 그걸 잡으려는 또 그 로켓이 또 막 그 개발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베트남 전쟁을 지금 언급했는데요. 베트남 전쟁을 이 사람은 그 최초의 포스트 모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그 전까지 전쟁과 양태가 달라졌는데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은 않지만 여러분들이 본 영화 같은 걸 떠올리시면 돼요. 아포칼립스 나우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면 위에서는 보세요. 제가 그냥 묘사를 해볼게. 헬기들이 막 등장하면서 따따따따따따 갑니다. 예. 아래는 정글이 펼쳐져 있어요. 거기 들어갔다는 사람 길 잃어요. 예. 그 다음에 오렌지 탄을 막 쏴요. 그래서 그 밀림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어디서 그 적들이 나타날 줄 몰라요. 예. 이러한 분위기 어쨌든 베트남 전쟁을 이 사람은 포스트 모던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걸 새로운 기계라고 말했어요. 새로운 기계. 그래서 기존의 전쟁 소설이나 전쟁 영화의 서술 패러다임을 붕괴시킨다. 그걸로는 따라잡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게요. 이 지급부라는 데서 한 구절을 지금 파란 글씨로 썼습니다. 구원자 파괴자, 공급자 소비자, 오른손 왼손, 재빠르고 거침없으며 세심하고 인간적이었다. 뜨거운 강철, 윤활유, 정글을 메운 텐트들의 얽힘, 땀이 식고 다시 더워지고 한쪽 귀에는 카세트의 로큰롤 음악이 막 들려오고 다른 쪽에는 헬기에 걸쳐져 있는 총소리, 기관총의 총소리, 연료, 열기, 생명력과 죽음 그 자체, 그것도 거의 침입자가 아니었다. 이게 베트남 전쟁의 한 단면을 이 사람은 그게 스케치를 딱 한 거야. 예.
윤활유 냄새, 헬기의 소리, 그 다음에 로컬로는 음악이 막 한쪽에서 돌아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죽어 나가죠. 예. 그래서 오렌지 탄은 제가 여기다 이제 살짝 집어넣은 것이고요. 예, 고엽제하고 이게 그 전까지의 전쟁의 양상 차원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클 헤르 설명이 나왔고 이것도 읽지는 않을게요. 이게 마이클 헤르의 이 소설 디스패치, 이 사람이 지옥의 묵수록, 아까 아포칼립스 나와요. 여기 지금 영화 장면을 하나 제가 가져왔죠. 아포칼립스 나와요. 저는 아주 인상 깊게 본 영화입니다. 여러분 안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이게 아포칼립스가 뭡니까? 묵시록이죠. 예. 묵시록 여기다. 그러니까 지옥이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지옥이. 여기는 미군의 한 장교가 머리가 돌아가지고요. 정글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의 추장이 되는 이야기예요. 됐죠? 근데 그 사람을 제거하라고 지금 다 같은 미군이 한 사람을 파견시켰어요. 그 들어가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영화가 아니에요.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것의 시나리오 각본을 쓴 사람이 바로 마이클 헤르, 이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종전의 그 전쟁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보도 방식을 뉴 저널리즘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뉴 저널리즘은 제가 상세하게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추가로 찾아보세요. 자, 이런 것들도 그 전까지의 저널리즘 그 관행과는 다른,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지금 소설하고 그 연결시켰던 저널리즘을, 그게 이제 디스패치라는 그 소설이고요. 예. 그 저널리즘도 왜 뉴가 됐냐면 실시간으로 지금 현장 막 보도하고, 옛날엔 지나간 걸 이렇게 막 그 영상이든 텍스트든 써서 보냈다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실시간으로 막, 그러니까 상당히 긴박감이 막 돌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기계는 기관차나 비행기와 같은 과거 모더니즘의 기계와 같이 동작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동작 중인 것으로만 재현될 수 있으며, 이 속에 새로운 포스트 모더니즘적 공간의 신비가 응축되어 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소비사회의 미학. 지금까지 기억나십니까? 패스티시가 패러디를 잠식하다. 그 다음에 향수 양식, 주체의 죽음, 이런 특징들. 그 다음에 새로운 기계, 그 다음에 그 보나벤처 호텔의 초공간, 인간의 그 인식 능력을 능가하는 그 새로운 공간, 이런 것들이 지금 포스트 모던 미학의 요소들이에요. 그걸 지금 마무리합니다. 이어 제임스는 앞서 기술한 문화적 산물과 오늘날 미국 사회의 관계를 기술하고자 한다. 여기서 그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념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즉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징들은 모더니즘 시대에도 존재했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전 시기나 체계에서는 부수적이던 특징들이 이제는 주도적인, 지배적인 특징들이 된다. 그리고 과거에 지배적이었던 특징들은 다시 부차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건 마치 그 양피지의 다뤘던 그 이야기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 포스트 모던 사회 또는 그 탈공업 사회가 과거 사회를 없애는 게 아니라 양피지에 덧쓴 것처럼 과거 체제 이후에 다시 더 씌운다는 거지. 새로운 그 형태로. 그래서 모던 현상이 다 사라진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이제 우세종이 바뀐 거야. 우세종이 거기 덮어 씌워지는데, 그래서 문화적 우세종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포스트 모던이 우세종이 된 거야. 즉 포스트 모던 시대에 모던 시대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걸 대체하면서 새로운 그 요소가 등장한 것이 포스트 모던이 아니고, 포스트 모던이라는 요소가 과거에도 이미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부수적이었던 것들 지금은 주도적인 것이 된다.
과거의 고전적 모더니즘의 특징은 도발이었어요. 이거 안 읽어도 되겠죠? 과거의 고전적 모더니즘은 도발이고 도전이고 뭔가 파괴적이고, 근데 열정은 있었죠. 왜냐하면 지배적인 그런 부르주아 그 모더니티에 대한 반발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르주아 모더니티는 효율성만 추구하고 인간성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소유와 물화 이런 것들이 점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전부 모든 모더니즘이 좌파는 아닙니다. 예술적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모더니즘 가운데 정치적인 그 코드가 강한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정치적 모더니즘이 됩니다. 정치적 아방가르드. 예. 우리는 예술적 아방가르드만 배워왔는데 정치가 예술과 함께 간 측면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갑자기 떠오르는 지금 그 피카소도 있지만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라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 절규의 그림을 보면 대도 시인이 저런 그 뭐랄까 섬뜩한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 절규하는 모습. 예. 이 사회를 고발하는 그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이게 푸근한데 어떤 그 감싸는 그런 데 들어있지 않고 뭔가 그 소외되어 있고 뭔가 그 내처지어 있고 이런 것들을 막 고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모더니즘 조각과 회화들 보세요. 굉장히 왜곡되고 비틀린 모습들을 많이 봐요. 디포메이션 된 거. 예. 그런데 그 사회가 바로 디포메이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겉으로는 말끔하게 처리돼 가지고 깨끗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돼 있죠. 하지만 조금만 한꺼풀만 벗기면 그 안에 폭력, 억압, 불평등, 부정의 이런 것들이 막 행해하고 있거든요. 그럼 게다가 이제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적나라하게 보도하는 게 바로 저널리즘뿐만 아니라 그 예술에서도 그런 것들을 게오르그 그로츠라는 화가 아십니까? 우리 시대를 지탱하는 제주들 7 해가지고 막 그걸 그림을 그렸는데, 그 다음에 포토몽타주도 있고요. 그래서 모더니즘도 보면 이런 병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줘. 그 병적인 것은 뭐냐면 사회를 이렇게 사회의 병리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회에 만연한 물화와 소요의 과정. 그러니까 카프카의 변신 같은 그 소설 같은 분위기를 예술이 그대로 재현해 준단 말이에요. 나치는 이거를 타락한 예술이라 해가지고 조롱을 했죠. 그래서 모더니즘에는 많은 부분 사회에 대한 고발이 들어있습니다. 도발, 고발 이런 것들이 모더니즘의 특징이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중성화돼 버려요. 없어지고 그냥 소비사회의 미학으로 대체됩니다. 그게 지금 그래서 읽어볼게. 과거 고전적 모더니즘은 대항적 예술이었다. 그것은 중산층에게 공격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추악하고 부조화적이며 방랑적이며 성적으로 충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 모더니즘은 항상 가장 은밀한 방식으로 위험하고 폭발적이었으며 기존 질서에 파괴적인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무조건 파괴를 위한 파괴를 한 건 아니고 그 대안적 질서를 모색한다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을 고발한 겁니다. 예? 제가 너무 모더니즘을 미화하고 찬미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제가 느끼는 모더니즘은 그 에너지가 강했어요.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닌데 어쨌든 현실 부르주아적 모더니티에 대한 고발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건 정치적인 코드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라진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이러한 도발적이고 파괴적인 걸 중화시켜야만 자기들이 만들어낸 게 팔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더니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모더니즘은 그러면서 억압적이다, 엘리트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데 아니 생각해 보시죠. 예술이 엘리트적이지 않은 예술이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인문학이 엘리트적이 아닌 인문학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이 강의를 일반인한테 다 전해주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뭐 여러분들도 다는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어쨌든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저는 인문학도 그렇고요. 예술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엘리트주의라고 우리가 비난하지만 엘리트주의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엘리트주의가 있어야만 사람들을 자극해서 상승시키고자 하는, 교양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자극하고 만족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공자 내가 아까 인용했지만요. 학이 쉽지 불역여로. 그 학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비만 있어요? 그러면 배움이 없어지는데, 배움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배움은 골치 아파, 어려워, 무거워, 괜히 억압적이야 하고 막 비판하고 나는 소비할래. 그래서 이거 인문학이 이게 쇠락하는 게 좋은 현상만은 아니에요. 이게 민주화되는 그런 측면을 아까 말씀드려가지고 그 점은 좋지만 이게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소비사회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직물적인 동물적 차원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예. 예. 더 이상 이 고상한 것에 대한 욕구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인간은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 나만 살아남으면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너무 신랄하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할게요. 조이스와 피카소는 더 이상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와서는 기묘하거나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예술의 가장 공격적 형태들도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있다. 예.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우리 티셔츠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체기바라, 예, 그것도 전부 우리가 향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말은 비록 오늘날의 예술이 과거 모더니즘과 동일한 형식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문화 안에서 그 위치를 기본적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광고는 모든 예술 분야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채워져 있으며 그것 없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본격적인 모더니즘의 고전들은 이제 소위 정전의 일부가 되어 학교, 대학들에서 가르쳐짐으로써 그들이 과거에 지니고 있었던 파괴적 힘이 즉각 박탈당했다. 이제는 박물관이 됐다는 거예요. 박물관으로. 모더니즘의 그러한 혁신적이고 그 파괴적이고 도발적인 그런 에너지들이 전부 중화돼 가지고 과거에는 있었다 해가지고 여기는 피카소, 이거는 누구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석화된, 그러니까 박물관적인 지식이 되니까 살아있는 그게 아니죠. 열정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가 지난 학기에도 인용한 건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언제 출현했느냐? 1950년대, 60년대 했잖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어느 시기에 새로운 유형의 사회가 도래했다는 공통된 느낌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어요. 새로운 유형의 소비, 계획된 대표성,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패션과 스타일 변화의 급격한 리듬. 왜 급하게 바뀌죠? 소비시키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얼마인지 멀쩡하게 10년은 더 쓸 수 있는데 계속 새로운 모델을 바꿔요. 예? 5G를 바꿔. 이걸로 바꿔. 예. 그리고 그게 뭐냐면 나는 화가 나는 게 산지가 꽤 오래되긴 했지만 그게 뭐라거나 부품이 없어요. 그 뭐라고 하지? 부품이 더 이상 단종됐대요. 그거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요. AS에 갔더니. 여러분들 화가 나지 않아요? 멀쩡한데 다른 기능은 더 이상 그 부품을 생산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난 새 것을 사야 돼. 이게 소비사의 전략이에요. 자, 스타일상의 그래서 급격한 리듬, 변화의 리듬, 사회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광고와 텔레비전과 미디어의 침투, 도시와 시골 그리고 중앙과 지방 사이의 과거의 긴장이 교회와 일반적 표준화로 대치된 것, 거대한 초고속도로망의 발전과 자동차 문화의 도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본격적인 모더니즘이 아직 지하 세력이었던 과거의 전쟁 전의 사유와는 급진적인 단절을 보여주는 포스트 모던 특징들 중에 일부에 해당된다. 그래서 어려운 말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금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소비의 패러다임이 이게 강화되는, 그래서
컨슈머 소사이티란 말, 과거에도 소비는 했어요, 사람들. 하지만 컨슈머 소사이티란 말은 이때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과 맞물려서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 여가 사회 이런 개념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 그게 1950년대, 60년대. 그러면서 사람들을 소비로 부추기니까 그때 크레딧 카드도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여행 가, 떠나, 튀르키예로 나중에 지불하면 돼. 그래서 fly now, pay later. 지금 날라가, 나중에 지불해. 그래서 이제 어디에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게 되는 그러한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과소비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 소비사회의 유혹에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사고 싶은 거. 사람들 계속 이렇게 자극하기 때문에 광고가 그걸 이제 추동하죠.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 사회가 출현한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식이 그로써 소멸하죠. 역사의식이 소멸하고 깊이가 상실된다는 건 사람들의 방향 감각이 사라진다는 뜻. 역사의식이 살아있다는 건 내가 지금 어느 현재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뜻인데 내가 지금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과거인지 지금인지. 그러니까 아까 이성도 사라지고 주체도 부정된다면 이제 역사도 사라져요. 그럼 역사가 뭐가 되나? 그냥 이야기가 돼버려요. 스타워즈 이야기가 돼버려요. 스타워즈. 네. 그래서 영원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역사적 건망증이란 말 씁니다. 여기 역사적 건망증 이 사람은.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 포스트 모더니즘의 비평적 가치를 지닌 이 사람 의문시예요. 제임스는 과거 모더니즘이 사회에 대해 비판적, 부정적, 논쟁적, 파괴적, 상반적, 도발적 입장을 취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떠한가라고 묻는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소비 자본주의 논리를 반복하고 재현하고 강화하는 모습을 보아왔다고 그는 고발한다. 다시 한번 이게 핵심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 들여다봤더니 소비 자본주의의 소비 사회의 논리를 반복하고 재현하고 강화하고 모방하고 거기에 대항하는 논리를 펴는 대신에 그걸 반복하는 논리만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질문, 이제 핵심 질문, 그렇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러한 소비사회의 논리에 대항할 방식 역시 갖고 있느냐? 지금까지 보건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죠. 그걸 지금 뒤에 깔고 있습니다. 답을. 그러니까 이 대항할 논리가 없는데 어쩔 것이냐. 너희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새로운 그 철학이라고 사상이라고 이론이라고 뻐기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소비사회에 대항할 논리를 갖고 있어? 이 불평등? 소비사회의 이야기는 불평등 이야기거든요. 소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완전히 거의 배제되기 때문에 그 불평등을 너희들은 어떻게 봐?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소비사회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배제돼 버리죠. 이제 그 뒤에 쓴 건 오늘 제가 추가한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 텍스트에는 그 강의 자료집에는 한 장짜리로 들어 있습니다. 그 별거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지금 후기 자본주의라 뭐냐? 그 세 번째 단락 봅시다. 시장 자본주의가 맨 처음 초기 자본주의고요. 그 다음에는 19세기 후반부터 독점 자본주의, 이른바 제국주의 단계.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등장한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게 바로 다국적 자본주의. 물론 그 사이에 그 대공황이라는 그러한 우유곡절도 겪었습니다. 예. 하지만 자본주의는 이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남을 입증했어요. 그런데 그 대가는 참혹하기 이를 때였습니다. 자연 파괴와 전쟁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자본주의는 살아남았어요. 지금도 기후위기를 지금 몰고 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그래서 다국적 자본주의를 가리키는 단계를 후기 자본주의라 부릅니다. 자, 초기 자본주의,
그건 뭐라 해서 시장 경제. 오늘날도 시장 자본주의죠. 하지만 제국주의가 그 다음 단계 독점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후기로 가면 다국적 자본주의.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제죠. 그래서 제임스는 이 세 단계에 각각 문학이나 예술에서 그 스타일이 상응하는데 초기 자본주의 단계는 19세기 산업화 단계니까 리얼리즘, 사실주의. 그 다음에 디킨스 우리 봤었죠. 예, 지난 학기에. 그 다음에가 모더니즘 단계, 제국주의 단계가 모더니즘 시대. 그 다음에 지금 다국적 자본주의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래서 각각 스타일상으로 리얼리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이 각각 지금 초기 자본주의, 중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에 상응한다. 라고 말을 해요. 누가 그 에른스트 만델이 한 이야기를 가져와서 쓰는 것 같아요. 제임스는 그 넘겨받아가지고 그래서 문화적 우세종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미학의 특징을 미학적 대중주의, 문화 생산물의 깊이 없음, 깊이 상실, 역사성의 빈곤, 역사의 실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의미 해체, 행복감이 많은.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슬라이드를 추가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요약한 지금 아까 여기서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뒤에 지금 44번부터가 44, 45, 46, 47 이 네 개를 추가했어요. 이거는 내 다음에 제가 출력해가지고 가져올게요. 이것만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 결론은 뭐냐면 지금 포스트 모던이 우리 공간 감각과 시간 감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잖아요. 역사를 실종시키고 공간은 초공간 속에 우리가 해체되게 만들고 그래서 인식적 지도 만들기란 좀 다소 어려운 말을 쓰는데 이 새로운 좌표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직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매핑해야 한다. 라는 약간 추상적인 그러한 그 명제로 호소하면서 이 에세이를 끝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로써 포스트 모더니즘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예고했듯이 지금 지금부터 바우만, 테리 이글턴, 폴 파머를 다루겠고 텍스트들은 각각 제가 스캔해가지고 저기 PDF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예.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테러, 뭐 전쟁 이게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예.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네.